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상욱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국민과 함께 풀어보는 시사 토크 프로그램 스타카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에는 역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김갑수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근데 뭐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준비 중에 예. 푸시가 와서 열어보니까 전작권 문제군요. 예. 전시 작전권을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냥 거의 무기한 연기하겠다. 뭐 결국 안 갖고 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예. 참 계속해서 지금 뭐 핫이슈 모양입니다. 소식이 사실 들어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그 전작권 연기가 비단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아주 그 미국과 한국 양국 사이에서 첨예한 그런 외교 국방에 관한 사안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전작권 연기가 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뒷거래가 없었던 거냐라는 점들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이제 크게 보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조금씩 깔리는 보도들이, 이를테면 지금 캐리 국무장관이 주한미군의 숫자를 약간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도도 나왔고, 또 하나는 괌이라는 미국의 이제 영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미국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국 군인들의 괌에서의 어떤 그 경비, 이 주둔 경비를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지금 슬그머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작권을 미국에게 양도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양상은 아닌 거냐. 이런 나름대로의 또 음모론이 아닌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예. 거죠. 1년에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한 34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전작권이 연기된다면 결국 미군의 잔류 비용에서 또 증강되는 또 우리의 부담들, 이것도 국민의 혈세로 다 나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자, 스타카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는 소식이 뭔가 봤더니 전작권이어서 전작권으로 얘기를 갖다 일단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스타카토 2주의 이슈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카토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까칠하게 풀어볼 핫 이슈는 우리의 지상파 방송입니다. 지상파 방송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건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MBC, 우리가 그냥 마봉춘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네. 마봉춘께서 교양 제작국을 해체해버렸습니다. 자, MBC 하면 역시 교양 시사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그 MBC는 뭐 우리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방송계에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그런 방송국이었습니다. 그랬죠. 그 사랑의 그 뒤에는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또는 오락 프로그램은 오락 프로그램대로, 그리고 뉴스는 뉴스대로. 사실 MBC 뉴스데스크는 9시 뉴스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 보태서 교양 제작국에서 그동안 제작해왔던 PD 수첩이라든지, 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휴먼 다큐 사랑, 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교양 방송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프로그램들로 자리 잡은, 또 이런 측면에서 PD 저널리즘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던 프로그램들로 이제 사랑받아왔던 그런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PD 수첩이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그런 상징적인 프로그램들이 제작됐던 교양 제작국을 없앤다는 것은 MBC 스스로가 이제는 교양 없는 방송국을 자처하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동종업자니까 뭐 내용을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MBC가 교양 없는 MBC가 되는 거냐라고 하는 김 대표의 말씀이 사실 맞는 게, 네. MBC가 시사 교양 PD를 안 뽑은 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네. 한 사람도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보면서 이미 MBC 내부에서는 야, 이거 시사 교양국, 그다음에 교양 제작국, 교양자는 다 빼버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교양을 담당할 PD를 뽑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이제 일이 이렇게 딱 예. 터지는군요. 결과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꽤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해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김재철 사장 때 이제 파업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예. 그럴 때부터 이미 이제 방향은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인데, 새로운 안 사장께서 오셔갖고 일을 갖다 확실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뭐 KBS가 잘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우리나라 공영방송 2개 공영방송이 있는데, 이 2개 공영방송이 서로 얼마만큼 더 빨리 망가지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안타깝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이 계속해서 좀 이상한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 처음에 이제 등장하시기 전에부터 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친일파의 청사는 구소련의 짓이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김구 선생은 건국의 공로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좀 매우 왜곡되어 있는데 그게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이런 발언들을 연달아 쏟아내시면서 과연 이게 국가 기관 방송, 국영 방송, 대표 방송으로서의 KBS 이사장에 걸맞은 그런 처신인 거냐 또는 역사관인 거냐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방송 KBS의 이사회라고 한다면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국민 전체의 뜻, 국민 전체의 제대로 된 여론 조성을 위해서 애쓰도록 이 KBS를 갖다가 나름대로 리드하고 또 네. 견제하고 경영진을 이런 역할을 맡아줘야 되니까 상당히 균형 잡히고 공정한 그렇습니다.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새로 임명된 이사장께서 이렇게 확 앞서 나가시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미래죠. 저도 이제 KBS의 방송 광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거기 1항에 보니까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가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게 1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인호 이사장의 이 연이은 발언, 특히 이제 김구 주석이 건국의 공로자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은 헌법을 위반한, 헌법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KBS의 방송 강령 1항을 위배한 겁니다. 이사장이 먼저요. 정부의 방송 정책도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영방송 KBS, MBC, SBS는 사실상 무료로 볼 수 있는 방송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료 보편적 서비스고 이제 유료 방송이 있죠. 케이블 TV라든가 뭐 이제 스카이 TV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국가가 시장과 방송 정책을 유료 방송 쪽으로 틀어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종편 채널이고. 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 무료로 볼 수 있는 KBS, MBC, SBS의 영향력을 갖다가 감소시키면서 뭔가 밀어주는 거는 유료 방송 쪽으로만 계속 밀어주니까 KBS, MBC 쪽은 야 이거 살림살이 나날이 어려워지니까 더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거기에 기대려고 하고 또는 오히려 교양을 없애고 돈이 더 잘 벌리는 오락 쪽으로 더 가고 싶어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공약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공약상으로 보면 지상파 방송의 발전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역시 또 그 약속은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지키는 약속은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까칠하게 MBC, KBS를 향해서 한마디만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MBC의 교양 제작국을 없앤 행태는 한마디로 교양 없는 짓이다. 교양 없는 짓이다. 예, 뭐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KBS는 지금 뭐 어쨌든 이인호 이사장의 개인적인 일탈 그런 측면에서는 KBS의 이인호 이사장의 행태는 본인의 어떤 그 조부 문제를 비롯한 컴플렉스의 발현이다. 컴플렉스의 발현. 예,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정신적인 문제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할 수 없는 지금 발언들이거든요. 네. 지금 김 대표께서는 언론 이게 밖에서 이제 보고서 아픈 데를 지적해 주신 거고 저는 뭐 같이 몸담고 있는 한 소속원으로서 선배로서 얘기를 한다면 방송인이 저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 그다음에 자기들의 토대가 되고 있는 국민과 시민에게 충성하는 것. 이게 열정적인 신앙의 그 가치여야 되는데 신앙의 가치가 이제 자기의 사익과 회사의 이익과 그다음에 정권에서 자기를 봐주는 분에게 신앙심, 종교라고 하는 것이 쏠려 있는 거죠. 네. 잘못된 종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언론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저널리스트로서 섬기고 있는 종교는 뭔가?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CBS라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타카토의 두 번째 핫 이슈는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산이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 글쎄 제 분야가 아닌 정치개혁을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온 것을 참 후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도대체 이 문제입니다. 예, 뭐 발언을 뭐 대충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애초에 자기의 전공 분야가 아니었던 정치 개혁을 들고 나와서 후회한다. 본인이 잘하는 경제와 교육 분야에 이제 치중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진위가 조금 왜곡됐다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예. 정치 개혁에 대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보도가 됐었는데 정치 개혁은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손을 댈 것이고 그러나 경제와 교육에 더욱더 치중하겠다라고 발언을 수정했죠. 왜 정치 개혁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높이 걸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제와 교육의 발전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치가 후진적이어서 이 정치를 개혁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순수한 정치 개혁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운동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표 갖고 해결해야 되는 건데 네.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는 좀 입을 닫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이 정치 입문하기 전에 정치 철학이라든지 기본 어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든지 또는 정치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이 들고 나온 정치 개혁에 관한 주요한 이슈들이 많은 국민들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감을 못 얻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본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솔직히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것이고 안 의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이 놓여 있는 현 위치, 현 주소를 좀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일단 패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까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시 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겠고 어차피 조직 강화 특위라고 하는 것은 계파들끼리 서로 세를 다투리라고 이제 난장판이 될 것인데 네. 거기에 때묻히고 흙묻히면서 들어가 있다가 같이 한 도매급으로 넘어가느니 예. 슬쩍 물러나서 깨끗한 이미지도 유지하고 나중에 그때 나는 다 내려놓고 빠졌으니까 이제라도 내 지분은 또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계산이 되세요? 국민들한테 누가 차기 대통령감이냐고 이제 물으면 예. 반기문 당연히 1등이지만 당연히 제껴놓을 만한 인물이시고 죄송합니다. 네. 사무총장님. 그다음에 이제 여야 공평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김무성, 박원순, 김무성 두 분을 네. 이제 한꺼번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김문수, 안철수. 예. 너무 뒤로 간단 말이죠. 예. 지금이라도 조직을 당해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확보하고 해야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차기 대통령 얘기 슬슬 나오면서 뭐 후보군들이 움직일 텐데 네. 이러다간 진짜 너무 놓치는 거 아니냐 기회를. 아예 생각이 없다면 몰라도. 글쎄요, 저는 그 감이 외람되지만 뭐 저 같은 뭐 백면 서생이 안철수 의원에게 한마디 좀 충고를 드린다면 안철수 의원은 누가 뭐라 해도 정치 신인입니다. 신인. 예,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출발 자체를 너무 높은 곳에서 시작하셨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든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남자끼리 얘기하는 짬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의 그 세월 동안 축적된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뭔가 특별한 것이 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하기 위한 행보를 끊임없이 함으로 해서 그 본인이 이루어 놓은 특별한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우리 안 의원과 측근들이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여야 불문하고 사회적 자산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뭔가 실적을 쌓아가면서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먼저 얻었는데 이제 실적을 쌓아서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생깁니다. 안철수 의원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정치를 개혁하라고 밀어준 국민들의 이제 지지 여론인데 네. 국민들이 안철수 의원한테 기대했던 건 사실 경제나 교육은 아니고 그렇죠. 오로지 정치 개혁 하나가 핵심적인 가치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걸 놔버리면 좀 뒤따라오던 국민은 뭐냐?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 상당수의 반응이 먹미 뭐 이런 반응이 이제
먹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반응들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근데 그 산이 맞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본인이 진단한 게 정치 개혁이 경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중했다라는 진단은 맞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고 정치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이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맞거든요. 그러면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저걸 다시 해볼게요가 아니라 이것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고 잘못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가 맞지 않냐는 거죠.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먹미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더 붙여서 까칠하게 얘기를 한다면 트윗에 이런 글이 하나 있더군요. 네. 이게 먹미? 우리가 그러면 간장 종지에 국 담아 먹으려고 여지껏 발버둥 쳤던 건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신데요. 아니 제가 한 거예요. 트윗에 그렇게 올라왔다고. 트윗에. 조금 야비하신데 그거는. 그러니까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센 척하는 거는 정말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저도 정치적으로 가끔은 이렇게 머리가 돌을 때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간장 종지, 국사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끝났습니다만은 뭐 국민 입장에서는 더 큰 인물이 계속 당에서 자기의 그렇습니다. 내공을 쌓아간다는 거 좋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따뜻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따뜻한 미소를 한번 보내드리고요. 그 안철수 의원에게 실망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행보라든지 그 정치 역정에 실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사회가 좀 관대해질 필요도 있겠다. 우리 사회가 패자 부활에 너무 인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본인의 이름을 좀 빌려서 철수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드리는 따뜻하고 까칠한 한마디였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스타카토에서 까칠하게 톤을 달아볼 2주의 스타. 이번 주에는 우리의 문화 대통령 서태지 씨가 선정됐습니다. 서태지. 음악 좋아하십니까? 물론이죠. 저는 청춘을 음악과 함께 보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뭐 사실은 음악 프로듀서를 한 경력도 있으실 만큼 음악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저는 서태지 씨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90년대 초반에 하도 서태지 하니까 예. 밑에 기자를 시켜갖고 야 서태지 취재 좀 해와라. 했더니 이 친구가 찡그리면서 아니 저처럼 민환한 큰 기자를 갖다가 이제 막 떠뜨기 시작한 가수 취재를 보냅니까? 그래도 문화현상 중에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가봐라. 갔다 오더니요. 첫 마디는 서태지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고 왔더라고요. 예, 감화됐군요. 예, 그래서 서태지는 과연 우리의 영웅, 국민적 영웅인가? 저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서태지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 같은 것들은 그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일단은 그 사람 하면은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채취나 어떤 방식, 독특한 어떤 채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하나의 스타일을 창조해낸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저는 스타일리스트라고 칭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서태지라는 이 대중음악인은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스타일리스트였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음악은 이 서태지 이전과 서태지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만큼 시장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왜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왜 축구가 더 훌륭한 운동이냐, 야구가 훌륭한 운동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갖고 막 싸우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용필은 어떠냐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조용필이라는 가수는 그냥 보편성을 획득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누구도 이제 이뤄내지 못한 위대한 그런 것인 거고 서태지는 사실은 보편성을 획득한 스타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위대한 스타일을 하나 만들었고 한국 가요의 물줄기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주인공이라는 그런 평가에는 어떻게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용필은 어떠냐 하는 순간에 저쪽 작가 쪽에서 웃음이 잠깐 나왔어요. 연배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그보다 조금 연배가 높아서 패티킴은 어떠냐 이럴 뻔했는데 패티킴은 너무 멀리 가나요? 뭐 굳이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서태지 씨가 옛날하고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비주의 전략이래 가지고 앨범 딱 내면은
잠시 그냥 TV에 모습 보이고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오락 프로그램 이런 데 안 나갔거든요. 요즘은 오락 프로그램도 나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서태지를 까토스타로 다루면 여기 나왔어야죠. 적어도 출연료 줘야 되는 거죠? 아니 출연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아니요. 우리가 좀 잘해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여기 이제 다음번에는 서태지를 까토스타로 다루면 여기 나와야 되고 이쪽에 서태지, 이쪽에 패튀김. 예, 또 하나 이제 요즘에 그 프로그램들이 다 그렇던데 저희도 여기에 협찬받은 음료 하나 정도는 상표가 딱 보이는 걸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손석희 역할을 하고 유재석 역할을 해가지고 서태지가 만난 두 사람처럼 뭔가 해야 되든지. 저거 지금 해보죠, 뭐. 개그를 하시라고 지금 아니, 하시는. 지금 이제 김 대표께서는 이제 예술적 향취를 담아서 이제 서태지를 얘기하셨고, 저는 전공이 사회학이니까 사회학적으로 얘기하자면 1970년대 이제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전하고 네, 그동안 월남전 때문에 쌓인 엄청난 이제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사회가 양극화가 심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졌을 때 음악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네, 하나는 펑크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성의 권위에 그냥 머리를 갖다 들이밀면서 박치기로 깨려고 하는 이런 음악과 사람들을 갖다 달콤하게 그냥 풀어주는 이 디스코 같은 잘 놀고 즐겁게 우선 즐기자라고 하는 음악. 이게 두 개의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서태지 씨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이제 1990년대 초반도 3조 호황기를 끝내고 그렇죠.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 빈부격차가 막 극심해지던 때에 이제 등장을 했고, 그렇다 치면은 이번에 등장한 것은 그때하고 똑같은 의미의 서태지 음악일까? 조금 성격은 다른 것 같은 느껴지거든요. 예. 최근에 그 발표한 음악은 조금은 말랑말랑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본인이 혼자 정면 돌파한 것이 아니라 살짝 앞에다가 이제 요즘에 젊은 친구들한테 인기 있는 아이유를 데리고 와서는 네가 먼저 한번 살짝 치고 나가죠. 이런 행보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를 낳고 아빠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이제 본인이 절대 이런 거는 안 해라고 고수했던 원칙들을 하나씩 이제 좀 개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서태지를 통해서 저항의 메시지를 읽고 싶은 층들은 노래 속에 거기 배경이 되는 소격동이라는 곳에 예, 기무사가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이제 것들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억지로 그래도 찾아냈더라고요. 불신 검문 거색도 있었지. 그 시절에는 기무사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무서웠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가지고 역시 서태지야. 사회성 있는 발언이야. 가사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서태지를 저는 아주 영리한 음악인이라고 보는데요. 그 영리한 음악인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있을까 말까 이런 상태를 아주 절묘하게 잘 드러내는 사람들이 저는 매우 영리하다고 보거든요. 서태지라는 사람이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 내가 이렇게 하든 당신들이 해석해 다오 라고 하는 여지들을 충분히 줬다는 점에서 저는 그 사회 정의라든지 또는 저항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탄압이라는 것들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시장이 존재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암울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희구, 갈망, 욕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장의 갈증에 서태지가 제대로 좀 부응한 측면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이 계산인지 아닌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저는 어쨌든 서태지는 영리하다. 라는 말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스타카토는 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뭐 잊으신 건 없습니까? 그냥 놓치고 넘어갈 이야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걸 하나씩 선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인구론입니다. 인구론. 멜더스의 인구론인가요? 아닙니다. 대학 무슨 학과 나오셨죠? 저는 사학과 나왔어요. 사학과. 사회학과 나오셨죠? 부전공도 철학했고 저는 인문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구론이 인문학 졸업해봤자 90%는 그냥 논다. 인구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변 기자께서도 인문학 전공해서 좋은 데 취직하셨고 저도 뭐 번듯하지는 않지만 저도 사학과 졸업했지만 굶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저희들은 이런데 왜 요즘 친구들한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준 거죠? 글쎄 말이죠. 저희가 그래도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그럼 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웃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앞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인문학과 졸업했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서류에서 이렇게 슬쩍 밀려나고 올라가다가 밀려나고 한다라고 하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러게 왜 그런 데를 갔어? 라고 위로하면 이게 또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염장질 아닌가요? 염장질인가요? 소금 뿌리는 건가요? 아, 그런 말을 그런데 하는 기업 그렇게- 담당자가 있으면 정말 우간다가 OECD 가입할 때까지 진짜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뭐 자꾸 이제 인문학과를 나온 두 사람이니까 자꾸 이제 그쪽으로 기웁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발표된 자료는 인문학도가 취업하는 취업의 비율 자체가 예. 공학도보다 훨씬 뒤지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더니 박사 과정도 인문학과 쪽은 박사가 모이질 않고 학위를 딴 다음에 취업하는 걸 봐도 인문학 쪽에 박사 학위를 딴 사람은 정규직으로 가는 경우는 한 10%도 채 안 되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무슨 찬밥 신세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사회 속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어요. 뭐 인문학 강좌, 뭐 40대를 위한 인문학 등등등 해서 한쪽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한쪽에서는 인문학이 찬밥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학에서도 인문학 쪽의 학과들은 다 폐지해버리고 있고 이런 겁니다. 참 난감한 거네요.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이제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춘 인재들을 우리는 뽑고 싶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실제는 이공계 사람만 싹 뽑은 다음에 인문학적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니까 예. 인문학적 소양을 좀 갖춰라. 인문학을 스펙 취급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어른이 된 다음에 이제 인문학 서적을 읽어야지. 이런 이제 현상들이 뚜렷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아니냐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에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인문학 관련된 서적들을 안 읽고 대학을 가고 또 대학 가서도 이제 영어학원 다니고 뭐 스펙 쌓고 알바하고 이러다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제 겨우 입사한 다음에 이제 왜 너는 그렇게 상상력이 부재한 거야? 또는 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딱딱한 이야기밖에 못 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문학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러면서 시장이 생긴 건 아닌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인문학의 열풍이라는 것들이 철저한 그런 시장 논리 또는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인문학이라는 것들을 홀대해온 것들에 대한 어떤 반작용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께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예. 왜냐하면 창조 경제를 외치시니까. 그러게요. 예. 미국 같은 경우 IBM, 인텔 등등 여러 기업을 보면 아예 역사학자, 심리학자, 특히 문화인류학, 그다음에는 SF 소설가 이런 사람들까지 모아서 팀을 짜서 기술에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입혀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서 글로벌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이걸 고민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이제 좀 앞날이 어두운 거죠. 설마 대부분 이공계를 뽑는 게 대통령이 공대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더군요. 기술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다들 기술 갖고 뭐 하려고 그러지만 기술 그것만으로는 정말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아픈 충고를 갖다 한 적이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건 학문도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성이 있어야죠. 실제로 공대라고 치더라도 물리학이나 화학을 전혀 모른 채 뭐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학문 전체도 인문학적인 바탕이 있어야만 그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밑에를 싹 없애고 위에만 뭐 열매만 빨리 맺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는 인문학에 관련된 학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없애는 대학들이 예. 있더군요. 근데 대학은 기본적으로 시작이 그런 학문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대학의 존재 이유가 진리 탐구에 있는 것이고 그 진리 탐구는 기본적인 기본 학문들 역사, 철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뭐 이런 학문들이 있음으로 해서 대학이 존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대학에서 먼저 스스로 앞장서서 그런 그 인문학 학과들을 없애거나 통폐합한다는 것은 나는 대학이 아니오라고 선언하는 그런 자기 부정의 다름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타카토 이 시간 인문학 얘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론,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인문학 공부해봤자 90% 논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을 더 위축시킬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학문의 생태적인 안정된 발전을 위해서 또는 대학의 진정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
조금은 넓은 시야,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고 인문학을 위한 마스터 플랜 정도는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해 봅니다. 두 인문학도의 당부였습니다. 오늘 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